미국 국방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미 국방부 소속 전략 시뮬레이션 분석관 클레어 스티븐스는 한국의 서울이 세계 최고 방어 도시라고 발표하였고, 미 국방부 회의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미국 방부가 생각한 한국의 서울은 가장 위험한 도시라는 잘못된 생각을 깨부수고 가장 뚫기 힘든 도시임을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60년 전 전쟁을 겪은 이 도시는 지금도 조용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과연 천조국도 못 뚫는 도시 서울에 대해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을 전달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펜타곤 브리핑룸에서 한국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임무가 제 커리어를 완전히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클레어 스티븐스, 미 국방부 소속 전략 시뮬레이션 분석관, 이라크 시가전 분석으로 이름을 알렸죠. 하지만 서울, 솔직히 말해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서울은 북한 국경에서 불과 40km 떨어져 있습니다. 초기 타격으로 함락 가능성이 높은 도시죠. 상관인 윌킨스 장군이 브리핑 중 단언했습니다. 클레어, 당신의 임무는 서울의 실제 방어력을 검증하는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베테랑 장성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모두 서울은 방어 불가능한 도시라는 전제에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이건 흥미로웠죠. 미 국방부의 집단적 사고방식은 때로 틀에 갇히기 마련이니까요. 장군님, 서울이 그렇게 취약하다면 왜 수도를 이전하지 않는 겁니까? 윌킨스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치적 이유, 경제적 여건, 그리고 한국인들의 고집 때문이겠죠. 비행기에서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도시 취약성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이라크와 다른 분쟁 지역의 도시들과 비교 데이터를 살펴봤죠. 자료는 서울 취약이라는 결론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달랐어요.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첫 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공항부터가 요새 같았어요. 미국의 어떤 공항과도 달랐죠. 청결함, 효율성, 그리고 경계 태세가 느껴졌습니다. 공항 경찰들의 움직임은 마치 군사훈련을 받은 듯 했어요. 스티븐스 씨, 환영합니다. 한국 국방부 소속 윤소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서울까지 모시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윤소령에게 물었어요. 이 고속도로는 군사 목적으로도 사용되나요? 윤소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모든 한국의 주요 고속도로는 비상시 전투기 이착륙장으로 전환됩니다. 눈치채셨군요. 서울에 들어서자 제 모든 선입견이 무너졌어요. 북한과 가까운 취약한 도시,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층 빌딩들이 철벽처럼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고 한강은 자연적인 방어선을 형성했죠. 그리고 지하철은 그 자체로 놀라웠습니다. 이 지하철은 대피소 역할도 한다고 들었어요. 윤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은 유사시 수백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벙커버스터로도 뚫을 수 없는 구조죠. 호텔 창문에서 바라본 서울의 밤은 빛의 바다였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각 빌딩이 하나의 요새로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첫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서울은 겉보기와 다릅니다. 이 도시는 공격에 취약한 것이 아니라 70년간 지속된 위협 속에서 진화한 메가시티 요새입니다. 아침 일찍 윤소령과 함께 서울 시내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고층 빌딩 숲을 지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1970년대 지어진 곳으로 외관은 평범해 보였죠. 이 아파트의 특별한 점이 뭘까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윤소령은 담담하게 벽면을 가리켰어요. 여기를 보세요. 자세히 보니 벽에 작은 구멍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렸죠. 기관총 발사 구멍이군요. 정확합니다. 이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유사시 방어 요새로 전환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설계였습니다. 민간 주거시설과 군사 방어시설의 경계가 모호해진 공간이었죠. 점심은 한강가 레스토랑에서 했습니다. 강을 바라보며 윤소령에게 물었어요. 한강은 자연적 방어선 역할을 하겠군요. 윤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강은 서울을 남북으로 가르며 천연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아래에 있죠. 아래요? 한강 밑에는 잠수교가 있습니다. 공중 공격으로 다리가 파괴되어도
전차와 중장비가 이동할 수 있는 수중 통로예요. 미국의 포드 장군도 이걸 보고 놀랐다더군요. 오후에는 강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고급 상점들과 현대적인 빌딩들이 즐비했죠. 겉으로는 부와 사치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윤소령의 설명은 달랐어요. 강남 개발에는 안보적 의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공격으로 서울 북부가 위험해질 경우 인구를 남쪽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계획이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 이 지역이 단순히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한국의 모든 주요 정책은 안보를 고려해요. 우리는 70년간 전쟁 중인 나라니까요. 고층 빌딩 옥상으로 올라갔을 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위장된 대공포 설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모든 고층 건물은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옥상 설계에 군사적 용도가 포함되는 건 표준 절차죠.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야경은 더욱 다르게 보였습니다. 번화한 도시 이면에 숨겨진 요새, 평화 속에 준비된 전쟁, 이중성이 느껴졌죠. 노트북을 열고 두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서울은 표면적 평화 아래 전쟁에 대비한 도시입니다. 모든 인프라가 방어와 생존을 고려해 설계되었죠. 70년간의 전쟁 준비가 만든 도시, 그것이 서울의 진짜 모습입니다. 한국 국방부 지하 시뮬레이션 센터는 미국 펜타곤의 그것보다 더 진보되어 있었습니다. 첨단 홀로그램과 AI 기반 전투 시나리오가 실시간으로 구현되고 있었죠. 저는 윤소령과 함께 이곳에서 서울 침공 시나리오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미군 시뮬레이션에서는 서울이 3일 내에 함락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데이터를 입력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확인해보죠. 윤소령은 담담하게 웃었어요. 그 시뮬레이션에 서울의 지하 구조와 민간 대피 프로토콜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니요. 표준 도시 모델을 적용했죠. 그럼 다시 해봐야겠네요. 실제 서울 데이터로요.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군의 가상 공격이 시작되자 서울의 경보 시스템이 즉각 작동했습니다. 놀랍게도 민간인 대피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어요. 지하철역으로 지정된 벙커로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이동했죠. 이건 현실적인가요? 저는 의구심을 품고 물었습니다. 월 1회 이상 민방위 훈련을 합니다. 어린이도 자신의 대피소를 알고 있죠. 시뮬레이션 상에서 북한의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고층 건물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건물들이 포탄을 흡수하는 듯 했습니다. 아파트 단열재와 건물 밀집도가 완충작용을 합니다. 윤소령이 설명했어요. 실제로 건물들은 서로를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죠. 더욱 충격적인 건 지하철 시스템이었습니다. 지상이 공격받아도 지하에서는 인구 이동과 물자 수송이 계속되었어요. 가상의 침공군은 지하에 접근하려 했지만 복잡한 구조와 보안 시스템에 막혔습니다.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전시지휘소, 병원, 대피소로 전환됩니다.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시스템 중 하나예요.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반복했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3일은커녕 2주가 지나도 서울 점령은 불가능했어요. 침공군의 보급선이 길어지고 시가전으로 인한 손실이 누적되었죠. 이건 미 국방부 예측과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어요. 윤소령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은 70년간 전쟁을 준비해왔어요. 이건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요새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한국 동료들과 식사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고층 건물은 자체 발전 시스템과 물 저장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시민들은 비상식량을 비축하도록 교육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성인 남성은 예비군 훈련으로 기본적인 전투 기술을 갖추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와 제 세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서울은 침공에 취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공하기에 최악의 도시일 수 있습니다. 메가시티의 규모와 인구 밀도가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시민들의 훈련된 대응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은 한국 국방부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현역에서 물러난 김 장군과의 비공개 면담이었죠. 김 장군은 2015년과 2017년 한반도 위기 상황 당시 최전선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스티븐스 분석관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공식 기록에 없는 것들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장군의 눈에는
과거의 긴장감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2015년 8월 DMZ 지뢰 도발 사건 이후 우리는 실제로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북한군은 완전 전시 태세였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김 장군은 천천히 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전투기들은 이륙 준비를 마쳤고 미군 폭격기도 대기 중이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대피 명령을 내릴 준비까지 했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서울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지하철은 정시에 운행되었고 사람들은 일상을 유지했죠.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일상. 김 장군은 2017년 상황도 설명했어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는 다시 한번 전쟁의 그림자에 휩싸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세척이나 한반도 근해에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를 언급했고요. 그때도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알고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느꼈지만 패닉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게 70년간 분단국가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힘입니다. 위기를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능력이죠. 오후에는 김 장군의 안내로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전쟁부터 현대까지 서울이 겪은 위기의 순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서울은 한국 전쟁 중 2번이나 함락되었지만 그 후론 단 한 번도 적에게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분쟁 최전선에 있는 메가시티죠. 저는 각 전시물을 자세히 살펴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은 9.11 이후 안보의식이 강화되었지만 한국은 70년 내내 그 긴장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뉴스에서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잠시 화면을 보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놀라운 평정심이었죠. 윤소령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뉴스에도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네요. 우리에겐 일상입니다. 공포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저항이죠. 호텔에 돌아와 넷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서울의 진정한 힘은 물리적 방어력만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시민들의 정신력. 그것이 이 도시를 함락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서울은 단 한 번도 완전히 정복당한 적 없는 메가시티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국방부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마지막 분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시가전 전략을 서울에 적용해보는 작업이었죠. 이라크 바그다드, 시리아 알레포의 사례를 서울과 비교했습니다. 이라크전에서 미군은 도시 전체를 포위한 후 점진적으로 진입했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이런 전략이 불가능해 보이네요. 윤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의 규모가 다릅니다. 인구 1000만의 메가시티를 포위하려면 엄청난 병력이 필요하죠. 시뮬레이션은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서울 같은 메가시티를 점령하려면 최소 50만 이상의 병력, 수개월의 시간, 그리고 엄청난 물자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침공군의 손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작전이네요. 저는 결과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윤소령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을 지키는 겁니다. 함락된다 해도 대가가 너무 크니까요. 점심 후 저는 윤소령과 함께 청와대 인근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곳이었죠. 보안은 펜타곤보다 더 삼엄했습니다. 청와대 지하에는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벙커가 있습니다. 서울 전체가 위험해도 지휘부는 기능을 유지할 수 있죠. 저는 제 임무의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서울의 약점을 찾으러 왔지만 오히려 미국 전략의 한계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현대전에서 메가시티 점령은 거의 불가능한 임무였습니다. 윤소령, 솔직히 말해보세요. 한국인들은 미국의 방위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윤소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지킬 준비도 하고 있죠. 70년의 교훈이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이미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전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빛나는 도시. 그러나 동시에 단단한 요새. 이 도시는 미국의 시뮬레이션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윤소령이 물었어요. 스티븐스 분석관님, 이제 어떤 보고서를 쓰실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보고할 겁니다. 서울은 침공하기에 최악의 도시라고요. 어떤 국가도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치러야 할 도시라고 말이죠. 호텔로 돌아와
5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메가시티 작전은 비용, 시간, 병력 모든 측면에서 실패로 귀결됩니다. 미국이 서울을 뚫으려면 전면전을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어떤 전략적 이득보다 클 것입니다. 서울의 방어력은 미국의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70년 생존 지혜의 결과입니다. 오늘 아침 한국 국방부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정은서 장관 보좌관과의 면담이었어요. 정은서는 서울대 국제관계학과 출신으로 젊은 나이에 국방부 핵심 인물이 된 여성이었습니다. 스티븐스 분석관님, 서울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정은서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곳은 취약한 도시가 아니라 살아있는 요새더군요. 정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시가전 전문가들을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초청해 자문을 구했어요. 그들의 조언을 서울의 현실에 맞게 적용했죠. 우리는 국방부 옥상으로 올라가 서울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제 저는 그 평화 아래 숨겨진 준비태세를 볼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서울이 전쟁 발발 시 즉시 포기해야 할 도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은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부드러움 속에 강철 같은 의지가 보였어요. 서울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이 깃든 곳이죠.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전략적 가치를 넘어섭니다. 점심시간, 우리는 국방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스티븐스 분석관님도 여성으로서 남성 중심 조직에서 일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정은서가 말했습니다. 저는 공감했어요. 이라크전 분석 당시 제 의견은 종종 무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판단이 맞았음에도 말이죠. 한국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 방어 전략의 상당 부분은 여성 장교들의 아이디어입니다. 남성들이 전통적 전투에 집중할 때 우리는 민간인 보호와 도시 생존에 초점을 맞췄죠. 정은서는 서울 방어 전략에 대해 더 깊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기술과 인간의 의지를 결합했어요. 최첨단 감시 시스템과 시민들의 대응력을 함께 활용하는 거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방어를 전적으로 군에 의존하려 하죠. 시민들은 방관자로 두고요. 그건 서울에서 불가능합니다. 우리 도시는 너무 크고 복잡해요. 모든 시민이 방어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오후, 우리는 한국군 여성 장교들과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의 시각은 놀라울 정도로 실용적이었어요. 한 장교는 아파트 단지별 대피 계획을, 다른 장교는 지하철 시스템을 이용한 부상자 후송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에요. 정은서가 말했습니다. 서울을 지키는 것은 1,000만 시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일이죠. 저녁, 정은서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여성으로서 또 전문가로서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클레어,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의 보고서가 어떤 내용이든 워싱턴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서울을 숫자로만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진실을 보고하는 게 제 임무입니다. 서울은 방어 가능한 도시예요. 아니, 그 이상이죠. 서울은 정신의 상징입니다. 정은서의 눈에 기쁨이 어렸습니다. 당신이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이죠. 새벽 4시. 호텔방에서 요란한 경보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휴대폰에는 긴급 알림이 떠 있었어요. 민방위 경계경보, 북한 도발 가능성 있음, 침착하게 대기하십시오.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제 상황이었어요. 윤소령에게 즉시 전화했습니다. 윤소령,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이 DMZ 인근에서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서울까지 위협은 아니지만 경계 태세가 상향됐습니다. 30분 후 로비에서 만납시다. 창밖을 내다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울은 완전히 깨어 있었어요. 가로등은 모두 켜져 있었고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공황이나 혼란의 기미는 전혀 없었죠. 로비에 내려가니 윤소령이 군복으로 갈아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통제되어 있었어요. 실제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볼 기회죠. 우리는 차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에는 군 차량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경찰들이 주요 지점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시민들은 침착했습니다. 일부는 출근길에 있었고 커피숍은 문을 열고 있었죠. 이게 평소 대응인가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익숙합니다. 패닉은 더 큰 위험을 불러올 뿐이죠. 국방부에 도착하자
상황실은 완전 가동 중이었습니다. 화면에는 DMZ 상황과 북한군 동향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북한은 특별한 날마다 도발합니다. 오늘은 그들의 중요한 기념일이고요. 윤소령이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상황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국방부 장관이 입장했고 모두 경례했습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가동 상태는? 장관이 물었어요. 완전 작동 중입니다. 패트리엇과 사드 모두 준비됐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서울의 일상이었죠. 언제든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도시에서의 삶. 오후. 우리는 한강변으로 이동했습니다. 고속도로 일부가 봉쇄되어 있었어요. 저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비상활주로입니다. 공항이 공격받을 경우를 대비해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구간이죠. 실제로 F-15K 전투기 한 대가 저공으로 비행하더니 고속도로에 착륙했습니다. 완벽한 훈련이었어요. 이건 훈련이죠? 저는 확인차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언제든 실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훈련은 실전처럼 진행됩니다. 저녁이 되자 경보는 해제되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일상적인 시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죠. 하지만 서울의 대응은 완벽했습니다. 시민들은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유사시 대비했고 군과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가동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상과 군사적 대비가 완벽하게 융합된 도시. 7번째 보고서를 쓰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의 진정한 힘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체계나 방어시설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회복력, 정부의 대응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국가적 의지입니다. 어떤 침공자도 이러한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워싱턴 DC, 펜타곤 브리핑룸. 저는 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윌킨스 장군을 포함한 고위 장성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의구심이 읽혔습니다. 스티븐스 분석관, 서울 방어력 평가 보고를 시작하십시오. 윌킨스 장군이 명령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어요. 서울은 단일 침투 불가 도시입니다. 현존하는 어떤 군사력으로도 효과적으로 점령할 수 없는 도시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윌킨스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계속하십시오.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70년간 전쟁의 위협 속에서 진화한 살아있는 요새죠. 도시 인프라, 시민의식, 군사시설이 하나로 통합된 유기체입니다. 제 발표는 데이터와 분석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의 지하 구조, 건물 설계의 방어적 특성, 시민 대응 능력까지 모든 것이 서울은 정복할 수 없는 도시라는 결론을 지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한반도 전략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윌킨스 장군이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은 서울 포기가 아닌 서울 방어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군요. 보고가 끝난 후 윌킨스 장군이 개인적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스티븐스. 솔직히 말하지. 이 보고서는 파격적이야. 하지만 데이터가 명확하군. 좋은 일을 했네. 한 달 후, 저는 한국 언론에 익명으로 기고했습니다. 제목은 서울은 단지 도시가 아닌 세계의 방패였다였죠. 기사는 서울의 방어력이 단순한 군사적 성취를 넘어 인간 의지의 승리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는 11살 딸 에밀리와 함께 서울을 다시 방문해 본 것은 어떤 시뮬레이션보다 가치 있는 경험이었어요. 서울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요새였습니다. 시민들의 습니다. 이제 저는 관광객으로, 아니 친구로 이 도시에 왔어요. 남산타워에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 도시가 정말 안전한가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야. 수백만 사람들이 매일 지키고 있는 곳이지. 멀리서 윤소령과 정은서가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이제 우리는 동료를 넘어 친구가 되었습니다. 클레어, 당신의 보고서 덕분에 미국에 대한 방위 정책이 변화했어요. 정은서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한 일은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서울은 스스로를 증명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라면 안전해. 이 도시는 수천 년을 버텨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서울의 밤하늘 아래 저는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저의 임무는 끝났지만 서울과의 인연은 이제 시작이었죠. 천조국의 분석가가 발견한 진실. 그것은 서울이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인간 의지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 속에서도 삶을 지켜내는 사람들의 도시, 그것이 바로 서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하는 감동 스토어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